숙제 잘 해오셨네요. 자, 그러면 숙제에서 일단 질문부터 받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질문 341번. 자, 341번 문제 한번 볼게. 자, 그림은 두 물체 A,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고, 두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같을 때 두 물체의 질량 B를 써봐라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보면은 요게 A고 요게 B래. 그럼 봤더니 똑같은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가 된 걸 봤더니 A는 20m/s가 됐고 B는 10m/s가 됐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A의 가속도, B의 가속도를 우리는 2대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즉 이렇게 본다는 거죠.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는데 몇 초 동안? 10초 동안. 그러면 나중 속도가 20m/s가 되고요. 처음 속도는 0이 되는 거니까 A의 가속도는 2m/s의 제곱인 거죠. 이해돼? 자, 그리고 B는 10초 동안 나중 속력이 10이고요. 이게 0이 되니까 1m/s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질량을 찾으다 라고 그랬어. 근데 힘의 크기는 똑같을 거래. 그럼 가속도의 법칙에 의하여 F는 ma니까 질량을 1로 집어넣고 가속도를 2로 집어넣으면은 힘은 몇? 2N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F는 ma라고 가정했을 때 질량이 똑같으니까 얘도 1로 잡으면 되겠죠. 근데 가속도가 1이니까 힘은 1N이라고 해서 힘? 반대로 풀었네. 힘이 똑같아야죠. 힘을 2N이라고 똑같이 잡자. 똑같이 2N이라고 한다면 질량이 1, 질량이 2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요? 그래서 질량의 B는 1대 2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 찬우 이해되니?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두 번째 문제를 내가 풀었네. 그러면 질량이 같을 때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질량이 같을 때 그럼 얘 1 넣고 1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의 B는 2대 1이라고 해주면 되겠네. 이해돼요? 가속도를 구하셔서 F는 ma에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또 질문 344번. 자, 344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관련된 뉴턴 운동 법칙에 따른 이야기래요. 자, 근데 여기서 다른 걸 찾아봐라 라고 하고 있어. 벽을 밀면 사람이 뒤로 밀린다. 작용 반작용이죠. 자, 이불을 막대기로 두드려 먼지를 턴대요. 요거는 정지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지관성. 왜 이불을 털면, 이불을 치면 이불이 뒤로 가겠죠? 근데 먼지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탈수기를 돌려서 젖은 빨래에 물기를 턴다 라고 하고 있어. 그럼 탈수기를 돌려서 젖은 빨래에 물기를 터는 거는 운동시키는 거 힘을 줘서.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건 가속도의 법칙. 자, 뛰어가다가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요거는 운동 관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망치자루를 바닥에 치면 머리 부분이 단단히 박힌다. 요것도 운동 관성이네. 그쵸? 그러면은 운동 관성, 전지 관성을 통틀어서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그럼 3번을 탈수기를 돌려서 젖은 빨래에 물기를 뺀다. 요거는 가속도 법칙이 아니고 운동 관성이라고 잡을게요. 가속도 법칙도 되겠지만은. 그러면 2, 3, 4, 5가 관성이지 지금. 그쵸? 그러면은 1번만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찬영이 이해되니? 또 질문? (355번) 그 전에 354번은 그래프가 없어서 못 풉니다. 이거 버리세요. 자, 그럼 355번 볼게.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5kg인 물체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10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자, 그래프를 봤더니 이렇게 되네. 그리고 여기가 10, 여기가 4. 자, FT 그래프죠. 그치? 자, 그러면 FT 그래프에서 이 면적을 의미하는 바는 뭘 말하는 거지?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충격량을 의미하는 거였죠. 근데 이 충격량이라는 건 뭐랑 똑같은 거야?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은 거지? 그럼 이 값을 계산을 해본다면은 몇이 될 거예요? 20Nm/S라는 충격량이 되겠지요. 근데 이 물체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대. 그렇다면 처음 운동량이 0이라는 이야기죠. 정지니까.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충격을 얼만큼 줬다는 거야, 결국에는? 20만큼 줬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나중 운동량이 발생하게 되는데 나중 운동량이 20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 운동량이 20인데 이 20이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물체의 질량이 5kg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5kg 곱하기 나중 속도를 하는 게 20이 나와야겠죠? 나중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 4미터 퍼 세크가 정답이겠네요. 이해돼? 자, 또 질문. 없어? 질문 없니? 자, 없으면 오늘 할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149페이지. 자, 우리가 이렇게 매 수업 시간 처음에 숙제 질문부터 먼저 봤지? 그치? 그리고 숙제 질문을 최대한 웬만하면 꼼꼼하게 받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 책의 해답에 해설이 없죠. 자, 해설을 안 드린 거야, 일부러. 왜냐? 과학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스스로.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걸.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힘을 좀 길러볼 수 있도록 해답을 뺀 거고, 그리고 과학이라는 거는 또 풀이 방법이 한정적인 게 아니에요. 풀이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런 풀이법을 스스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또 생각해 보는 힘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해설을 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숙제 질문을 최대한 꼼꼼히 기다려주면서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숙제에서 몰랐던 부분들 있으면은 꼭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수업 시간에 질문을 못했어, 찬영아.
만약에 수업 시간에 질문을 못한 부분이 있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밴드 있잖아. 그쵸? 그래서 밴드 채팅 기능 활용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몇몇 그렇게 하고 있어, 계속. 채팅 기능 활용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내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숙제 질문 못하는 부분은 그렇게 꼭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용이 알겠지? 응? 인찬이 알겠지? 오늘 좀 늦게 와서 질문 못한 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할 부분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이제 생명 파트 들어갈 건데 중요한 이야기는 세포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세포라는 것에 대하여. 일단 세포라는 거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는 게 정의예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자, 그러면 구조적 기능 단위, 구조적 기본 단위라는 건 무슨 뜻일까? 결국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룰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에 대하여 하나만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자, 식물세포의 경우, 식물세포? 아니죠. 식물의 경우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고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적 단위를 말하고 있는 거지. 구조적 단위들. 근데 구조적 단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세포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심한 거 하나 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룰 때 자, 비슷한 세포끼리 모이는 거야. 비슷한 세포끼리. 자, 그리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룰 때는 비슷한 세포끼리 모일까요? 아니겠죠? 비슷한 세포끼리 모이는 게 아니야. 요거는 다른 세포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겠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조직 A, 조직 B, 조직 C를 이루는 거야. 이해돼? 이런 조직들이 있대. 이거 하나하나가 다 조직인 거지. 이해돼? 그러면 A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세포들이 모였겠죠? B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세포들이 모였을 거야. C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모였을 거야. 그러면 A 조직, B 조직, C 조직에 있는 세포의 종류는 다르겠지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조직들이 모여서 뭘 만드는 거야? 조직계를 이루는 거니까 다른 세포들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모양과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시겠어요? 그 뒤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자,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동물. 동물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제일 기본 단위는 세포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바로 이룹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차이점이 있죠. 조직계라는 단위가 없네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기관들이 모여서 뭘 이뤄요? 기관계를 이루고요. 기관계가 모여서 뭐가 될까? 하나의 개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마찬가지야. 자, 조직을 이룰 때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끼리 모이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기관을 이룰 때는 비슷한 조직끼리가 아니겠지. 다른 조직들이 모이는 거야. 여러 조직들끼리.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포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기능적 기본 단위라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해볼 거야. 기능적 기본 단위라는 건 세포 하나 그 자체로도 생명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거든요. 왜? 세포 하나만으로도 생명체가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단세포 생물들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세포의 구조 먼저 좀 살펴볼 겁니다. 기능적 기본 단위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알겠죠? 이 세포 하나 그 자체가 하나의 개체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봐봐. 자, 세포는 일반적으로 제일 바깥쪽에 뭐 동물세포라고 하면 세포막이라는 게 있죠. 동물세포라고 하면은 세포막이라는 게 있어.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 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핵이라는 게 있죠. 핵. 그래서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로, 자, 핵은 뭘 하는 녀석이냐면 세포 안에서 유전 물질을 저장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유전 물질을 저장하는 곳.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유전 물질이라는 거는 DNA, RNA를 말하는 건데 들어본 적 있죠? DNA, RNA. 얘네들 유전 물질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DNA, RNA를 묶어서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네들은 또 묶어서 핵산이라고도 불러. 자, 생명과학에도 외울 용어들이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돼. 용어는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그치?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외우는 것처럼 이름은 외워야지.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DNA, RNA를 뭐라고 부른다고? 핵산. 그럼 다시 핵에는 핵산을 저장하고 있다가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DNA는 뭘 하는 녀석이냐면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녀석이에요.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자, 그리고 RNA는 뭘 하는 녀석이냐면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녀석이야. 저장과 전달 이렇게 달라. 자, 그럼 또 볼게. 결국엔 DNA에서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RNA에게 복사해 주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알겠어? 그럼 복사된 유전 정보가 RNA한테 있겠죠? 되죠? 그러면 이 RNA가 뭘 하는 거냐면은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뭔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녀석한테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 DNA는 핵 밖으로는 절대 못 나가요. 알겠죠? 여기 안에 DNA가 있는데 DNA는 핵에서만 생활할 수 있어. 갇혀 있어요. 못 나와요, 절대. 그러면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이용하여 그 유전 정보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녀석은 핵 밖에 있거든. 이해돼요? 그러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녀석은 정보를 봐야 되잖아. 정보를 보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근데 DNA는 여기서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메신저를 보내는 거야. DNA가. DNA가 메신저를 보내는 게 누구예요? RNA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RNA가 유전 정보를 전달해 주는 녀석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핵 밖으로 나가면 뭐가 있냐면 소포체라는 게 있습니다. 소포체. 소포체는 핵막과 연결되어 있거든. 핵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책 그림 나와 있는 거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핵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겹의 주머니들이 보이죠? 그치?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걸 소포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소포체 다음에 뭐 하나만 더 볼게. 그리고 한 번에 정리합시다. 리보솜이라는 것도 있어요. 리보솜. 자, 리보솜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소포체 주변에 많아요. 소포체 주변에 이런 알갱이들이 따닥따닥따닥따닥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리보솜이라고 불러. 그러면 리보솜부터 한번 역할을 적어 봅시다.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녀석이에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녀석.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이라는 거는 우리 세포나 생명체가 필요한 뭐 예를 들어 항체, 뭐 호르몬, 그리고 효소 이런 애들, 항체, 호르몬, 효소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몸 안에서 필요한 항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호르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효소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단백질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단백질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르겠지. 이해돼? 그걸 만드는 방법이 어디에 적혀 있는 거야? DNA에 적혀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DNA에 적혀 있는 그 유전 정보를 RNA에서 복사를 하고 RNA가 핵 밖으로 나와가지고 소포체를 통해서 누굴 만날까? 리보솜을 만나겠지. 그럼 리보솜이 그 RNA에 적혀 있는 정보를 보고 뭘 해주는 거야?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이해돼? 우리가 지금 용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단백질을 김치찌개라고 얘기를 할게요. 내가 김치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라고 얘기를 해볼게. 김치찌개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겠죠? 만드는 레시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레시피, 김치찌개를 만드는 레시피를 누가 들고 있을까? DNA가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DNA가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데 DNA는 집 밖으로 나와 못 나와? 못 나와요. 그래서 그 DNA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복사하는 거지. 복사해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체부 아저씨한테 주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한테 주는 거예요. 요거 좀 신라호텔 무슨 주방장한테 전달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그 우체부 아저씨가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RNA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RNA가 뭐 차를 타고 막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요리사한테 가겠죠. 요리사가 얘죠. 얘가 그 레시피를 보고 김치찌개를 만드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소포체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소포체는 이렇게 리보솜에서 만들어낸 단백질이 이동하는 통로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동하는 단백질의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키워드만 다시. 소포체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고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핵에서 RNA가 나와서 소포체를 통해서 누군가의 리보솜을 만났죠. 그럼 리보솜을 만나서 뭘 만들 거야? 단백질을 합성을 시키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그 만들어낸 단백질이 어디로 가냐면 네 번째 골지체라는 곳으로 갈 거야. 골지체. 골지체라는 곳으로 갈 거야. 그러면 이 골지체라는 녀석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소포체, 골지체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분명히 달라. 얘는 주머니들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골지체는 주머니들끼리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 알겠죠? 책 그림이랑 같이 봐. 자, 그러면 단백질을 만들어낸 게 그 단백질이 이렇게 빨간색, 요게 단백질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 단백질이 요로 이렇게 와서 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 주머니 안으로. 이해돼? 주머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요 단백질이 요렇게 툭 떨어져 나와요. 어디에? 여기가 요렇게 툭 떨어져 나오는 거야. 주머니에 갇혀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골지체가 지금 뭘 한 건가 적어본다면 골지체는 만들어낸 단백질을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이해돼요? 근데 포장하고 뭐까지 하냐면 분비까지 하는 거야. 단백질이 뭐라 그랬어? 항체, 호르몬, 효소 이런 거 분비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세포 밖으로. 분비까지 하는 거야. 그럼 분비하는 것까지 그림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살펴집니다. 자, 이 녀석이 여기로 와서 이런 식으로 세포막과 융합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세포막과 융합되는 거야. 그래서 골지체는 분비될 때 세포막과 융합이 일어난다. 분비될 때 세포막과 융합. 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세포막과 융합하는 경우 나타나는 효과가 있겠죠. 융합을 하게 되면은 세포막의 길이가 길어지니 짧아지니? 세포막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겠지. 당연히.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게 골지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얘기하자. 처음부터 다시. 레시피를 가지고 있어요. 복사를 해서 택배 아저씨 주죠. 택배 아저씨가 얘한테 가죠. 어디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그치? 그래서 이 요리사가 김치찌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김치찌개를 소포체를 통해서 이동시키고 골지체로 보내죠. 그럼 골지체에서 그걸 뭐 하는 거야? 김치찌개를 포장하는 거야. 랩으로 둘러싸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배달까지 시켜준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아. 핵, 소포체, 골지체까지. 이해돼? 핵, 소포체, 리보솜, 골지체까지. 이렇게. 자, 그럼 또 봐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또 막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막. 그럼 봐. 당연히 핵은 세포 안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핵은 당연히 막을 갖고 있을까 없을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핵이 가지고 있는 막을 뭐라고 할까? 핵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막. 근데 핵막은 키워드가 이렇게 있어. 이중막 구조고요. 이중막. 막이 두 겹이라는 얘기예요. 핵막의 막은. 이중막 구조고 구멍이 뚫려져 있어. 그래서 그 구멍을 뭐라고 부를까? 핵공이라고 불러요. 핵공. 구멍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핵에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으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RNA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또 소포체 역시 핵막과 연결되어 있어요. 소포체 역시 핵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포체도 뭐가 있을까요? 막이 있어요. 소포체에도. 근데 이 소포체의 막은 조심해야 되는 게 단일막이에요. 단일막. 소포체의 막은 단일막이다. 자, 그러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 리보솜은 막이 없어요. 막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지금 핵 안에 들어있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런 애들을 소기관이라고 부르거든. 세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관이라고. 우리 몸에 기관이 들어있듯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기관, 세포 소기관이라고 불러. 근데 그 소기관 안에서도 리보솜은 막이 없기 때문에 막성 소기관이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핵, 소포체는 막성 소기관이라고 얘기하겠지. 막을 가지고 있는 소기관을 막성 소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골지체. 골지체도 그러면 당연히 얘 포장을 하는 녀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막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골지체가 가지고 있는 막은 얘도 단일막이야.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로도 지금 생명 시스템이 나타난 거죠.
그치? 그래서 세포라는 것 자체가 기능적 기본 단위까지 수행을 할 수 있다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또 하나, 5번째. 그러면 이런 일들을 수행하려면 분명히 세포 안에서 에너지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에너지라는 게 있어야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는 거야.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발전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발전기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 누구냐면은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죠. 그러면 세포호흡 반응식 대충 한번 적어볼게요.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산소와 함께 버무리는 거예요. 포도당을 산소와 함께 버무리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CO2,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이 과정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요 에너지의 종류는 화학 에너지입니다. 화학 에너지. 그래서 요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명 활동에 사용하는 거지. 그치? 요게 생명 활동인 거야,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단백질 만들어내는 거. 그쵸? 자, 그러면 결국에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포도당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생명 활동에 쓰이는 화학 에너지로 바꾸게 된 거죠. 그치?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도 기억해야 됩니다. 세포호흡은 에너지 전환 과정이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 역시 막을 가지고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도 막을 갖고 있어요. 네,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막은 또 이중막 구조예요. 왜 이렇게 많죠? 이중막 구조예요.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생겼어. 핫도그 모양인데 이렇게 케찹이 발려서 생겼어요. 이게 미토콘드리아. 근데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포마다 다르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그 세포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양이 많다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녀석이다. 문제도 이렇게 표기가 될 거야. 핫도그인데 케찹을 바르면 그게 미토콘드리아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지금 동물 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식물 세포의 경우엔 이런 것도 있죠. 엽록체라는 것도 가지고 있죠. 자, 엽록체라는 녀석을 뭘 하는 녀석이야, 이 녀석은? 광합성을 하는 녀석이죠. 광합성. 광합성은 이런 걸 광합성이라고 얘기했었지. 이산화탄소를 물과 같이 버무릴 때 빛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요. 산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세포호흡과 광합성이라는 건 서로 역반응의 관계에 있구나가 되겠죠. 그치? 그럼 봐봐. 자, 에너지 관계도 역반응이라는 얘기가 되지. 결국 세포호흡을 할 때는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럼 광합성을 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요 빛 에너지를 뭘로 전환시키는 거야? 포도당에 있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양분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 녀석의 에너지 관계는 빛 에너지를 포도당 속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킨다라는 얘기죠. 왜? 생명체는 빛 에너지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생명 활동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빛만 받아도 배부른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사용할 수 없는 빛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고, 그럼 여기 포도당 안에 화학 에너지가 꽉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화학 결합 속에. 알겠죠? 그러면 이 포도당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부셔주는 게 세포호흡인 거죠. 포도당을 부셔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꺼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주면 엽록체까지 됐어. 근데 엽록체는 중요한 사실이 얘도 막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엽록체는 이중막 구조야, 얘도. 그리고 또 하나, 엽록체는 어디에만 있다고? 동물세포에는 없죠? 식물세포에만 존재하지요. 자, 그러면 엽록체도 저기에다 그림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엽록체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엽록체는 이렇게 생겼어. 핫도그 모양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우리 못난이 핫도그 있죠? 감자 박힌 거.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겼어. 그래서 그림 표현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식물세포에만 있는 엽록체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말 나온 김에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몇 개, 두 개만 더, 두 개? 한 가지만 더 적어봅시다. 7번째. 세포벽. 자,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녀석이지. 왜 식물세포에만 있어? 동물세포에는 왜 없어? 있을 필요가 없죠. 왜? 동물은 뼈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중력을 이겨낼 수 있잖아. 근데 식물은 뼈가 없죠? 뼈가 없으니까 중력을 이겨내고 서 있으려면 세포에 단단한 골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세포벽은 단단하기 때문에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켜준다. 자, 식물세포에만 있습니다. 하나 더, 8번째. 액포라는 것도 있어, 액포. 근데 액포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식물세포에만 있다가 아니고 식물세포에서 주로 발달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이 말은 식물세포에만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동물세포에도 미세하게나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식물세포에서 주로 잘 관찰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액포도 식물세포에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학자들이 뭐 계속 연구를 했겠죠. 좀 더 이제 관찰 장비들이 좋아지면서 그건 아니었네가 돼서 교육과정이 개정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액포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수업 들어보시면 아실 거야. 저분이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저렇게 가르치네 라는 거. 근데 억울한 게 가르친 대로 시험에 나와서 그게 정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나는 FM대로 액포는 식물세포에만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동물세포에도 있기는 있어. 근데 식물세포에서 주로 발달한다 라는 얘기야. 그럼 액포는 결국 뭐냐면 이름에서 보듯이 그냥 물방울이야. 쉽게 생각하면 세포 안에 들어있는 물방울인데 그 물방울이 뭐 해주는 거야?
세포 안에 노폐물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에요. 노폐물을 저장하는 곳. 그럼 결국에 이 노폐물이라는 건 식물 세포의 나이, 세포의 나이가 많을수록 노폐물이 많이 농축되어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액포의 크기를 보면 세포의 나이가 많구나 적구나 유추할 수 있겠지. 즉 세포 나이가 많을수록 액포의 크기는 크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9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책에 나와 있진 않는데 9번째. 리소좀이라는 것도 있어요. 리소좀. 리소좀은 뭐 하는 녀석이냐면 청소부예요. 청소부. 세포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쓸모 없게 된 세포 소기관이라든지 쓸모 없게 된 단백질이라든지 쓸모 없게 된 지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쓸모 없는 물질들을 분해해 주는 역할을 해요. 알겠죠? 쓸모 없는 물질들을 분해하는 게 누구라고? 리소좀이라고. 그래서 리소좀은 키워드로 나오는 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리소좀에선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가수분해. 그러니까 뭔가 분해해 준다라고 했었죠, 내가 청소부니까. 근데 그 분해 방법이 생명체 내에서는 가수분해를 이용을 해요. 생명체 내에서는. 그러니까 가수 무슨 뜻인지 보면 더할 가자의 물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한테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걔가 두 개로 분해가 돼요. 이해돼? 기본 단위들로 이렇게 톡 분해가 돼. 물을 떨어뜨리면. 즉 리소좀한테는 리소좀은 물을 가해서 어떤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수분해 나오면 리소좀, 청소부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세포 소기관들 지금 쭉 이야기를 해봤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차례대로 따라가 보자. 그래서 내가 그냥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라고만 얘기하지 않죠. 스토리가 있어. 우리 지금 첫 번째 1번부터 4번까지 본 건 뭘 본 거예요? 세포가 기능적으로 어떤 기본 단위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즉 어떤 단백질, 어떤 호르몬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과정을 따라가 보고 있는 거야. 다시, 자, 핵에는 레시피가 있죠. 레시피를 저장했다가 RNA한테 주지. 그럼 RNA가 전달을 할 거야. 누구한테? 리보솜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리보솜이 어디에 있어? 소포체에 붙어 있지요. 그치? 그래서 리보솜에서 그 레시피를 보고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단백질이 소포체를 통해서 포장되러 가야겠죠? 어디로? 골지체로. 알겠죠? 그래서 골지체로 포장을 하고 분비까지 하게 되지. 어떻게 분비하는 거야? 골지체의 소낭. 요거 얘기 안 했네. 요거. 요 주머니 있죠? 포장된 주머니. 이걸 소낭이라고 불러. 소낭. 작을 소자에 주머니 낭자야. 작을 소자에 주머니 낭자예요. 적을까? 소낭. 작은 주머니에 포장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소낭이 어디? 세포막과 융합을 합니다. 그럼 융합하는 과정에서 세포막의 길이는 길어지겠지.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 단백질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분비가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막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 막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자, 핵막은 이중막이야. 그쵸? 그리고 소포체는 단일막이죠. 리보솜은 막 없어요. 골지체는 단일막이죠. 그치? 자, 그러면 요런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어.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녀석이 누구라 그랬니? 미토콘드리아라고 했죠. 미토콘드리아에선 세포 호흡이 일어나면서 화학 에너지를 바꾸는데 이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명 활동에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세포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포도당은 누가 만들어? 식물이 만들죠. 식물의 엽록체에 의하여 광합성이 일어나니까 포도당이 만들어지죠. 즉 광합성의 의는
생물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빛 에너지를 뭘로 만들어줘? 사용할 수 있는 화학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모두 이중막 구조를 이루고 있고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한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야기가 나와보는 게 식물세포에만 있는 게 또 세포벽이라는 게 있죠.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액포는 식물세포에서 잘 발달한다라고 얘기했었어. 노폐물이고, 식물세포에서 노폐물을 저장할 때 액포에다 저장을 하니까 식물세포 나이가 많을수록 액포의 크기는 클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소부도 있는데 청소부 누구예요? 리소좀이라는 녀석은 가수분해한다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그래서 책에 그림들 이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 그림 가지고도 한번 집에서 복습하실 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게 151페이지 위에 상단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소기관 비교한 것까지 지금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포막이라는 거 이어서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세포막. 자, 세포막은 일단 하는 역할 첫 번째, 세포의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죠. 세포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배리어예요, 배리어. 근데 그 배리어가 모든 물질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겠죠. 세포가 살아가려면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도 있어야 되고요. 안에서 나가는 물질도 분명히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역할이 중요한 거지. 세포막은 물질의 선택적인 출입을 조절한다. 물질의 선택적 출입을 조절한다라는 거. 근데 이 물질의 선택적 출입을 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뭘로 있냐면 확산이라는 것과 삼투라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따 확산과 삼투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게 이제 세포막의 기능이다. 자, 근데 이 세포막의 구조. 세포막의 구조는 분필이 부러졌네. 자,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얘기해요. 인지질 이중층. 자,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에서 우리는 인지질이라는 게 뭔지부터 또 봐야겠네요. 인지질이라는 게 뭔지. 자, 인지질은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책에 나와 있지만 자, 이렇게 대가리 하나에 꼬리가 두 개가 있어요. 대가리 하나에 꼬리가 두 개 있어.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대가리에 뭐가 있냐면 인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화합물이 있다 라고 해서 인산기가 있습니다. 여기 인산기. 그리고 이 꼬리 부분은 뭐라고 부르냐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지방산이라고 해요. 지방산. 인산기, 지방산. 근데 이게 둘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인산기의 경우엔 친수성이야. 친수성. 친수성. 즉
물이랑 친하다는 얘기죠. 대가리는. 대가리는 물이랑 친해요. 지방산은 이름에서부터 풍겨가 오죠. 물이랑 친해 안 친해? 안 친하겠지. 그래서 얘는 소수성이라고 할 거야. 친수성, 소수성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인지질 이중층을 그려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세포막을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우리 여기가 세포 안이고요. 여기가 밖이야. 오케이? 그럼 잘 생각해봐. 세포 안과 바깥쪽에는 물이 많은 환경이지. 그치? 물이 많은 환경이니까 바깥쪽으로 인지질들이 대가리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있어야겠지, 일단. 대가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이 바깥쪽이 지금 물의 환경이니까. 돼요? 근데 이 안쪽도 물이 많은 환경이지. 그럼 안쪽도 물이 많으면 이 한 겹으로는 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안쪽도 물이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인지질이 이중으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지질이. 이해돼요? 인지질이 이렇게 이중으로 있어요. 입체 표현이 잘 안 되네. 이해됩니까? 그치? 자, 그러면 결국에 이런 층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층을 우린 세포막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지? 됩니까? 그래서 이중층일 수밖에 없다. 그럼 이중층에서 살펴보면 결국엔 가운데는 이 세포막 가운데 쪽은 다 소수성 물질로 심지가 있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기름막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기름막. 중요한 거야. 기름막이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되니? 책 그림이랑 같이 잘 확인해봐. 자, 그러면 또 봐봐. 인지질 이중층에 플러스로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막단백질이 여기 끼워져 있어요. 막단백질. 그러니까 막에 있는 단백질이라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막단백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끼워져 있어.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끼워져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세포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죠. 되니?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에도 뭐 이렇게 등등등 끼워져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끼워져 있는 거야. 또. 이해돼? 근데 끼워져 있는 것도 있고 위에 떠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걸 단백질이라고 해.
그러면 여기서 이 세포막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살펴본다면 인지질이 이렇게 우리가 환공포증 유발하듯이 막 있을 거고요. 그치? 세포막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기에 중간중간 이런 단백질들이 떠다니는 모양이겠지. 이해돼? 그리고 이런 인지질들끼리는 서로 본드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본드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붙어 있을 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세포막은 말랑말랑할 거잖아. 그래서 이런 인지질 대가리들이 뭐 이렇게 보이고 이런 단백질들도 떠다니는 모형이기 때문에 세포막의 구조를 이렇게도 불러요. 유동 모자이크막이라고도 불러. 유동 모자이크막. 유동이 무슨 뜻일까?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움직이는 모자이크래. 뭐의 모자이크라고 하는 거야? 이거 봐, 이거 황공포증 유방을 유발하는 인지질 대가리들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유동 모자이크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에 세포막인 거예요. 이해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막을 통해서 안에서 물질이 나가기도 하고요. 밖에서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단백질도 마찬가지야.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나가기도 하고요.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기도 해요. 이해돼?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랑 이 단백질을 통해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의 원리를 배우는 게 확산의 원리를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확산부터는 우리가 좀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10분만 있다가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쉬는 시간
생명과학이 외울 게 꽤 많아 보이죠? 그치? 사실이야. 외울 게 많아요. 근데 특정 단원을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할 만한 단원입니다. 특정 단원을 제외하고 나서는 할 만한 학문이죠. 왜? 외우기만 하면 맞추는 거거든. 외우기만 하면. 그래서 뭐 물리나 화학 같이 뭐 고도의 이해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해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알겠지? 그래서 생명과학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절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생원, 생투, 수능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야. 통합과학에서는 생명과학 파트는 암기만 하면 맞추는 부분입니다. 알겠어? 이런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봤을 때 못해도 3등급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못해도. 알겠죠? 그래서 잘 외우라는 것만 외워주시면은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 한번 쭉 다시 얘기해 보자. 자, 세포막 구조는 이렇게 된다 그랬어. 그래서 저런 구조를 통해서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원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는 확산이라는 원리를 사용을 했었죠. 확산. 확산이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퍼져 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불러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퍼져 나가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냄새 퍼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냄새가 퍼져 나가는 거. 예를 들어 여기다 내가 향수병을 하나 엎질르면 향수병에서 있었던 향수 분자들이 공기 중으로 퍼져 나가겠죠? 그러면 향수병을 엎지른 그 공간에는 향수 분자가 많겠지. 그게 고농도인 거죠. 근데 엎지른 직후에 요 다른 공기들, 신선한 요 공기들, 다른 주변 공기들은 저농도가 되죠. 향수 분자에 대해서. 그 향수 분자가 결국에 농도를 맞춰주려고 직접적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확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할 거야. 첫 번째로는 단순 확산. 단순 확산이란 세포막에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라고 기억해 줘야 돼.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다. 자,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소수성 물질이어야 하며 두 번째 크기가 작은 분자여야 단순 확산을 통하여 세포 안팎을 통과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봐봐. 요게 세포막이고 세포막 안에 가운데는 지방산을 통한 이런 기름막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치? 지방산들을 쭉 이어놓은 걸 지금 표현한 거야. 그러면 어떤 물질은 여기 안을 들어와야 되고요. 어떤 물질이 여기를 이렇게 나가야 된대. 이렇게. 그럼 나가려면 결국 이 기름막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기름막을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소수성 물질이어야 한다는 거야. 친수성 물질이라고 하면 이 기름막을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물은 기름이랑 안 친하니까. 그래서 기름막을 통과하려면 소수성 물질이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인지질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인지질과 인지질 틈 사이를 비집고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는 거죠. 그럼 크기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산이 일어나는 물질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세 번째. 그래서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기체 분자들이 이런 방법을 통하여 확산을 합니다. 기체 분자들. 예를 들어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기체 분자 누구 있을까? 산소는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야 산소가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로 가가지고 세포호흡을 할 거 아니야. 됐지? 그리고 또 그러면 세포호흡을 통해서 발생한 물질이 누가 있을까요? CO2 있겠지? 그럼 CO2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세포 안은 현재 산소를 봤을 때는 산소가 저농도인 상태고 바깥쪽이 산소가 고농도인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산소 고농도에서 산소 저농도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산소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야. 이해돼? 또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세포 안쪽이 고농도였던 거지. 이산화탄소 고농도가 여기고 CO2 저농도가 세포 밖이었다는 얘기죠. 됩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표현을 해보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폐포는 뭐야? 폐에 있는 요런 돌기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폐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폐혈관에서 있는 혈액들이 있을 거고요.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모세혈관들이. 그쵸? 그러면 혈액이 지나갈 때 기체 교환이 벌어지는 건데 혈액이 지나갈 때 자, 그러면 폐포로 들어가는 기체가 이산화탄소일 거고요. 폐포에서 모세혈관 혈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게 산소가 되겠지. 되니? 왜? 우리가 들숨에는 산소가 많이 들어있잖아. 그러면 들숨을 하는 순간 여기에 산소가 많아진다는 거죠. 고농도. 근데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정맥혈이라고 하죠. 그걸. 온몸을 돌고 이제 더러운 피가 일로 왔어. 그러면 온몸을 돌고 들어왔기 때문에 온몸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혈액에 녹아서 가지고 왔겠지.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고농도였을 거니까 그게 폐포로 이동하는 거지. 그와 동시에 폐포에 있었던 산소는 다시 혈액에 녹아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다시 이 혈액에는 산소가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 혈액이 다시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세포한테 산소들을 전달해 주게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확산 방법은 어떤 확산이다? 단순 확산이다. 됩니까?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고 자, 또 두 번째 촉진 확산이라는 거 얘기해 보죠. 촉진 확산이라는 거는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을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요. 그럼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려면 조건이 또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조건은 친수성이어야 하고요. 혹은 크기가 큰 녀석들이 촉진 확산을 통하여 확산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도 그러면 세포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기름막이 가운데 껴 있겠죠. 근데 요 중간에 뭐가 있다고 했어?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있다 그랬죠?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이렇게 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단백질은 친수성이에요. 친수성 터널인 거지, 쉽게 생각하면. 안과 밖을 이어주는 친수성으로 된 터널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깥쪽에 있었던 포도당, 포도당은 친수성이거든. 포도당 친수성이야. 그럼 바깥쪽에 있었던 포도당은 요 막을 통하여 이동하겠죠. 근데 어떤 막? 어떤 거?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야. 왜? 포도당 같은 경우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충으로 확산이 일어나려고 할 때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죠. 이해돼? 물이랑 친할 거니까.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세포 안에 뭐 칼륨이라는 이온이 이렇게 있었어. 혹은 나트륨이라는 이온이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세포 밖에도 칼륨이 있고요. 나트륨이 있어요. 그러면 세포는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트륨과 칼륨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들어오기도 하고요. 나가기도 하고요. 아시겠어요? 즉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온 자체는 크기는 작아요. 크기는 작지만 이거 친수성이야, 소수성이야, 이온은? 이온 자체는 친수성이죠. 물에 잘 녹잖아. 물에 이온이 있잖아. 그치? 이온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친수성이기 때문에 이온 역시도 막단백질을 통한 촉진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녀석들, 뭐 포도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단백질도 마찬가지고, 단백질. 이런 애들, 좀 덩치 크고 친수성인 녀석들이 결국에는 촉진 확산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물질 출입이 된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두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확산 속도로 비교할 거야. 세 번째, 확산 속도. 자, 확산 속도는 빨리 퍼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빨리 퍼져나가려면은 당연히 농도 차가 많이 나면 되겠죠. 농도 차가 많이 나면. 즉, 향수를 많이 엎지르면은 결국에 더 빨리 향수 분자가 퍼져나갈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확산 속도는 농도 차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게. 시간, 농도차. 가로축은 농도차고 세로축은 확산 속도.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나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이 확산 방법은 단순하게 일어나는 확산, 단순 확산이 이런 식으로 농도차랑 확산 속도의 연관성이 있고, 자,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이건 촉진 확산. 자, 그럼 이름에서 보듯이 촉진 확산이니까 확산을 촉진시킨다는 얘기지. 그렇죠? 즉, 초기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녀석이에요. 초기 확산 속도가. 그래서 농도차가 얼마 나지 않을 때는 확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치? 근데 중요한 사실은 자, 요 정도 농도차가 됐을 때 확산 속도가 최대에 이르게 되지. 그치? 그러면 요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모든 막단백질의 활성화가 일어난 거야. 모든 막단백질의 활성화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세포 막 주변에 막단백질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 거죠. 몇 개가 끼워져 있는, 예를 들어 100개, 200개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야. 근데 그 막단백질이 모두 다 사용 중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해돼? 모두 다 사용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농도차가 더 많이 난다라고 한들 결국 막단백질이 더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더 빨라지진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촉진확산, 단순확산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보기 한 가지만 만들어 볼게. 얘를 A라고 하고요. 얘를 B라고 해보자. 이때 A를 통해 산소,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일어난대요. A를 통해서. 맞을까 틀릴까? 맞는 말이죠. 그치? 왜? A는 단순 확산이랬잖아. A가 단순 확산이라는 이야기는 어딜 통한다? 인지질 이중층을 통하는 거다. 근데 이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거는 소수성이지. 그럼 이게 소수성이니까 결국 CO2와 O2 역시 소수성이라 요건 맞는 말이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 그럼 오답으로 만들어 보면 뭐 A를 통해서 포도당이 이동한다. 맞아 틀려? 틀린 말이죠. 포도당은 B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지. 아시겠어?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A와 B 둘 중에 뭐가 단순 확산이고 뭐가 촉진 확산인지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요 정도의 포도당이 있는데 여기서 포도당을 더 집어넣으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진대요. 맞아 틀려? 틀린 말이겠죠? 그치? 포도당은 B를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는 녀석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포도당을 더 집어넣는다라고 한들 더 빨라져 안 빨라져? 안 빨라지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산소를 더 집어넣게 되면 산소에 대한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진대요. 맞아 틀려? 그건 맞는 말이죠. 왜? 단순 확산을 통한 확산이 될 거니까.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해석까지 기억해 주면은 단순 확산은 끝나는 거야. 촉진 확산도 끝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삼투에 대해서 마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는 물이 이동하는 걸 말해요. 물이 이동하는 거. 자, 우리가 농도 표현을 할 때는 보통 뭐 설탕물이 진하다라고 하면은 뭐가 많은 거야? 물이 많은 거야? 설탕이 많은 거야? 설탕이 많은 거죠. 그치? 그럼 설탕물이 연하다 하면은 설탕은 적은 거죠. 대신 뭐가 많아? 물이 많은 거지. 그럼 똑같아. 물을 포인트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겠다 이 말인 거죠. 이해돼? 근데 아까 확산의 경우에는 포도당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간다는 얘기고 요거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건데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의미가 달라진 거지. 고농도에서 저농도가 아니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해돼요? 이렇게 기억하고. 자, 그러면 실험으로 이해를 해볼게 또. 이런 U자관이 하나 있대. U자관. 자, U자관의 가운데에다가는 반투과성 막을 덮어놨습니다. 반투과성 막.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세포막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세포막, 반투과성 막. 그래 놓고 한쪽에다가는 10% 설탕물, 다른 한쪽에다가는 20% 설탕물 을 집어넣고 그냥 가만히 기다린 거야. 가만히 기다려 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위가 변하죠. 이쪽 수위는 내려와서 요만큼이 됐고요. 이쪽 수위는 올라가서 요만큼이 됐대요. 돼요? 자, 이래 놓고 더 이상 수위는 이제 변하지 않는 게 나타난 거예요. 더 이상 수위는 변하지 않았대. 그렇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요만큼의 높이 차가 생겼죠? 이해돼요? 요만큼의 높이 차. 한 가지 더 얘기할게. 이때 얘를 내가 힘으로 누를 거예요. 압력을 줘서 누를 거예요. 압력을 줘서 수면이 같아질 때까지 누르는 거야. 다시. 이해돼? 이렇게 됐을 때 수면이 같아질 때까지 필요한 압력. 수면이 같아질 때까지 필요한 압력. 이거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걸 삼투압이라고 불러. 왠지는 조금 이따 이해가 또 될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봐. 결국 겉으로만 봤을 때는 10%에서 20%짜리로 물이 이동한 거죠. 그치? 그러다가 물이 쭉쭉쭉 이동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물이 이동하지 않아서 수면이 같아진 거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농도가 같아졌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틀린 해석이에요. 완전히 그냥 틀린 해석이야. 왠지 한번 봐봐. 자,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여기다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 반투과성막이 이렇게 있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반투과성막이. 그때 왼쪽에는 10%니까 이렇게 잡을게. 설탕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설탕 하나. 그리고 물 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으면은 이게 10%라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 20%짜리에는 설탕이 하나, 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물 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있으면 이게 20%겠지.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액체이기 때문에는 수용액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자유롭게 움직이고는 있을 거야. 근데 움직이긴 하는데 자, 설탕을 움직인다라고 한들 여기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저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물 분자의 경우에는 지나갈 수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럼 지나가는데 무조건 다 지나갈까? 아니죠. 막에 걸려서 못 지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확률상. 그러면 얘는 지나가고 이번에도 얘도 못 지나갔대. 근데 얘가 지나갔대요. 얘도 못 지나갔대요. 근데 얘는 지나갔대요. 얘도 지나갔대요. 근데 얘는 못 지나갔대. 이런 식으로. 되니? 그리고 또 얘는 지나갔대요. 다른 색으로 할까? 흰색. 얘는 지나갔대. 얘는 못 지나갔대. 얘도 지나갔대. 얘는 못 지나갔대. 얘도 못 지나갔대. 얘는 지나갔는데 얘가 못 지나갔고요. 얘도 못 지나갔대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양쪽으로 물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잘 생각해봐. 자, 이쪽에는 물이 많죠? 이쪽엔 물이 적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나갈 때 더 많이 이동하는 물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지. 물이 많으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물이 이동하기는 하지만 그 양이 많아 적어? 적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20%에서 10%짜리로도 물은 이동해 안 해? 이동하는 겁니다. 이해돼? 근데 이동하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수면이 계속 낮아지고 계속 높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면이 여기서 요렇게 차이가 났죠.
이해돼? 그러면 요 차이에 대해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요만큼의 물기둥의 압력이 눌러주기 때문에 요만큼의 물 분자가 더 지나간다는 거야. 더 눌러주는 힘이 오른쪽에 존재하니까. 이게 삼투압인 거죠. 요 물기둥의 압력이 결국에 삼투압인 거야. 이해돼? 근데 요 물기둥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지. 수면이 다시 같아질 때까지 눌러보는 거야. 그러면 요 압력만큼 힘이 들어가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면이 같아질 때까지 누를 때 들어가는 힘이 요 물기둥만큼의 압력이고, 그 삼투압이 물 분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금씩만 더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더 이상 수면의 높이의 변화가 없을 때 양쪽으로 이동하는 물 분자의 개수는 삼투압 덕분에 똑같은 거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 여긴 지워버리자. 봐봐. 자, 10%, 20%짜리에서 이제 양쪽으로 이동하는 물 분자의 개수가 똑같아졌대요. 똑같아졌대. 그러면 수면 높이의 변화가 없을 때지. 수면 높이 변화가 없을 때 저농도 용액이나 고농도 용액이나 양쪽으로 이동하는 물 분자 개수가 같다? 물은 동일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양쪽에.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설탕은 여긴 여전히 한 개죠. 여긴 설탕이 몇 개야? 설탕이 여전히 2개야. 그럼 여전히 설탕이 하나고 설탕이 여전히 2개인데 물 개수는 똑같대. 그렇다는 이야기는 수면의 변화가 없을 때, 이제 더 이상 수면이 움직이지 않을 때 양쪽 용액의 농도가 같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즉 수면의 변화가 없을 때 양쪽 용액에서는 왼쪽 용액이 여전히 저농도인 거고 오른쪽 20% 용액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고농도인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알겠지? 유자관 실험에서 수면의 높이의 변화가 없을 때, 이제 계속 오랫동안 기다렸을 때, 충분히 기다린 뒤에 수면의 높이가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 농도가 같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다. 농도가 같아져서 수면의 높이의 변화가 없는 게 아니야. 분명히 여전히 고농도고 여전히 저농도인데 수면의 높이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여기 고농도 용액에서 삼투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삼투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됐니? 그러면 결국 이게 세포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세포막 안에서도 안과 밖에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 원리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치? 그럼 이제 적용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동물세포. 자, 비커에다가 저농도 용액을 담아 놓고요. 저농도 용액을 담아 놓고 가운데다가 적혈구를 한 마리 이렇게 넣어 놨다라고 해보자. 적혈구를 안에 넣어 놓은 거예요. 되죠? 근데 내가 저농도 용액이라고 했어. 이제 용어 사용해서 얘기합니다. 저장액일 때예요. 저장액. 저장액이란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불러요.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저장액이고 상대적으로 세포는 고농도인 거지. 그러면 물의 이동 방향을 표현해 본다면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니까 물이 이렇게 이동하겠지. 근데
그러면 요 바깥쪽 용액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니까 세포가 커지겠지.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밖에서 안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도 물이 나가 안 나가? 나가긴 하는 거야.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삼수는. 이해돼? 근데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물이 많을 뿐인 거죠. 들어오는 물이 많을 뿐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세포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커지는데 동물 세포는 벽이 없기 때문에 커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너무 커지다 보면은 세포막이 터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알겠지? 세포막이 터지고 이 터진 곳으로 세포질이 흘러나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용혈현상이라고 불러요. 용혈현상. 세포가 피를 흘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세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이 없어. 막이 터져버리는 현상이에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돼? 그래서 용혈현상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는 얘기죠. 저장액에선 동물세포가 터진다. 하나 더. 자,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혈구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번엔 등장액이래요. 등장액. 자, 등장액은 무슨 뜻일까? 세포와 농도가 같은 용액을 등장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 농도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겠지요? 그치?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크기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지? 세포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가 된다는 얘기고요. 하나 더. 자, 이번에도 적혈구를 용액 안에 담궈놨어요. 자, 이번엔 고장액이야. 고장액. 고장액은 무슨 뜻일까? 세포보다 농도가 진한 용액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나가는 물의 양은 들어오는 물의 양이 조금인 거고요. 나가는 물의 양이 많겠지 이번에. 이해돼? 그럼 결국 세포는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쪼그라든다.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크기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이 변화를 보여주고 용액이 고장액인지 등장액인지 저장액인지 맞추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알겠어? 세포의 변화를 알려주고 용액을 맞추라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 알겠지?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저장액이야. 쪼그라들면 고장액이야. 일정하면 등장액이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자, 그러면 식물세포. 자, 식물세포도 비슷합니다. 얘는 바로 좀 쓸게. 저장액에서 식물세포는 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네모나게 그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장액이니까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겠지? 들어오는 물의 양은 많아요. 근데 나가는 물의 양이 적게 있겠지. 그럼 어찌됐든 세포가 커지기는 할 것 같네. 커지는데 식물세포에는 세포 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터질까 안 터질까? 안 터져요. 벽이 있어서. 터지지 않고 이렇게 그냥 빵빵하게 커질 뿐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커지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세포가 커진다. 팽윤이라고 불러요. 팽윤. 팽윤된다 라고. 자, 그럼 하나 더. 등장액에서는
세포는 이렇게 있을 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물의 양이 또 똑같겠지요. 똑같겠지. 그래서 이 녀석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이제 고장액에서는 세포 이렇게 있고 농도가 주변이 높기 때문에 밖으로 물이 나가겠죠. 그치? 그럼 물이 나가는데 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물의 양은 조금밖에 없어. 그럼 쪼그라들겠죠? 근데 벽 때문에 크기 자체가 확 쪼그라들지는 못해. 동물세포처럼. 그래서 어디만 쪼그라드냐면 여기 안에 있는 세포막이 쪼그라드는 거야. 벽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막만 쪼그라든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이런 식으로 쪼그라든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쪼그라드는 거야. 즉 원래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야. 벽에 양면 테이프로. 이해돼? 근데 막이 쪼그라들면서 그 양면 테이프가 찍 떨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또 원형질 분리라고 불러요. 원형질 분리.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 벽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간단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동물세포는 벽이 없으니까 커질 때 터져요. 그게 용혈 현상. 식물세포는 벽이 있기 때문에 커질 때 안 터져. 또한 식물세포는 벽이 있기 때문에 쪼그라들 때 안 쪼그라들어. 그럼 어디가 쪼그라드는 거야? 세포 벽에 양면 테이프로 붙어있는 세포막만 쪼그라드는 거예요. 즉 세포 벽과 세포막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러? 용혈현상이라고, 용혈현상? 원형질 분리라고 부른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주면 3투까지 얘기가 끝나는 거야. 즉 3투랑 확산을 통해서 세포막은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한 거죠. 그치? 근데 확산인도 그렇고 3투도 그렇고, 이거 별표 중요한 얘기야. 확산도 그렇고 3투도 그렇고 결국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야. 그래 안 그래?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퍼져나가는 현상인 거죠. 이해돼? 뭐 냄새가 퍼져나가는 건가? 물이 퍼져나가는 건가? 퍼져나가는 것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확산 3투가 일어날 때 별도의 에너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확산 3투가 일어날 때는 별도의 에너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밥을 안 먹어도 확산과 3투는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에너지를 안 써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돼? 확산 3투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물질대사라는 게 이어서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물질대사에서 연소 비교까지는 우리가 안 할 거고, 물질대사라는 게 뭔지까지만 간단하게 좀 더 얘기를 해볼게. 뭐냐면 봐봐. 확산과 3투는 별도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죠. 물질대사는 에너지가 필요한 녀석들을 말해.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하자. 물질대사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불러.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이 물질대사에는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든 에너지가 흡수되든
방출되든 흡수되든. 알겠지? 그러면 화학 반응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합쳐지는 것과 나뉘어지는 것. 즉 합성과 분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동화작용 쉽게 생각하면 합성이에요. 합성이에요. 작은 물질들을 쭉 합쳐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 물질을 만드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불러. 이해되죠?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에 대하여 본다면 작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클까 작을까? 작겠지. 근데 큰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이해되니? 그럼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될까? 흡수돼야 되는 거야. 그치? 에너지가 작은 게 커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가 흡수돼야만 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어. 이화작용이라는 거는 분해를 말해요. 분해. 그럼 반대겠죠?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쪼개는 걸 말하는 거야. 이해돼? 그치? 그럼 이건 바로 할 수 있겠죠. 에너지가 흡수돼야 될까? 방출돼야 될까? 방출돼야겠지. 이해돼? 그래서 그래프 두 개만 그려놔. 동화작용 옆에. 가로축은 반응 경로,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야. 세로축은 에너지. 동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에너지가 작은 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반응 전인 거고 이게 반응 후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에너지가 작았는데 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지. 그때 요만큼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화작용은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반대 그래프겠죠.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지겠지. 그래서 요만큼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방출한다까지. 에너지 흡수, 에너지 방출. 이해돼? 그래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가 있어요? 단백질 합성. 아까 배웠던 거. 그치? 자,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가 있을까? 소화, 세포호흡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동화작용에 또 뭐 있을까? 광합성도 마찬가지로 동화작용이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걸 물질대사라고 불러.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에너지 출입이 꼭 필요한 거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해돼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물질대사에서는 우리가 뭐 효소라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뭔지까지만 이야기를 했어.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안 배운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풀지 마.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172페이지까지 420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지? 중간중간 안 배운 거는 안 푸셔도 상관없어. 내가 매일 검사하죠? 엉뚱한 거 안 풀어오면은 혼난다잉. 알겠지? 안 배운 것만 풀지 말고 배운 건 다 풀어라잉.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